12장 벡터 함수 나갈 차례죠. 12장 벡터 함수. 벡터 함수라고 하면 새로운 개념이긴 한데요. 이 개념을 알려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함수와 어떤 차이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함수의 구조를 간단하게 파악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함수들 보편적으로 출발하는 정의역 집합, 여기에서는 정의역 집합 중에 최대로 큰 어떤 실수 집합에서 받아지는 함수 공역 집합, 역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공역이라고 생각할 때 정역에 있는 하나의 수에서 공역에 있는 하나의 수로 보내는 이런 관계 구조를 가졌어요. 물론 보내는데 구체적인 관계가 있죠. fx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이면 1이다. 이런 구체적인 변화 관계에서 중요한 건 하나의 수에서 하나의 수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지금까지 했는데요. 앞으로 할 우리가 벡터 함수에 비해서 요거는 하나의 그 스칼라 값을 갖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칼라 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까지 얘가 실수 범위에서 가졌던 함수다 해서 우리가 실수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그냥 줄여서 함수 혹은 실수 함수라고 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할 벡터 함수하고는 상대적으로 하나의 어떤 상수값으로 표현된 함수다 해서 스칼라 함수라는 표현을 상대적으로 쓰는데요. 그러면 벡터 함수는 어떤 상태냐? 벡터 함수는 정의역의 하나의 수를 보내는 공역에 하나의 수로 보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숫자의 숫자 쌍, 즉 벡터 상태로 2차원 벡터로 보내는 걸 벡터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수를 두 개의 수의 세트로 보낼 때 물론 그 t에 따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어떤 각각의 t에 변화된 관계식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수가 두 개의 2차원짜리 벡터로 보내지는 상태를 벡터 함수, 그래서 결과값이 벡터로 나타나는 상태를 벡터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럼 벡터에는 얘처럼 2차원짜리 벡터도 있지만 3차원짜리 벡터도 있죠. 그래서 3차원짜리 벡터 함수는 하나의 어떤 변수가 이렇게 3차원짜리 벡터로 보내지는 그 함수를 3차 벡터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변수 하나가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의 각각의 뭔가 변화에 의해서 표현되는 어떤 3차원 벡터 함수로 표현되는 함수를 벡터 함수라고 하는데요. 표현을 일부러 다양하게 해서 일부러 다른 표현을 썼는데요.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과서처럼 소문자 R 벡터 함수를 쓰며 첫 번째 성분을 X, 두 번째 성분을 Y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성분을 Z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여기처럼 첫 번째를 F1T, F2T, F3T 이런 표현도 쓰고 보통 또 대문자 F로 상대적으로 써요. 성분이 소문자로 표현됐을 때 벡터 함수를 대문자 F로도 표현된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짜리 벡터 함수는 또 벡터 표현에 의해서 표준 단위 벡터인 IJK의 1차 결합형으로도 표현했으므로 벡터 함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IJK를 이용한 1차 결합형으로 표현해서 벡터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현도 표현이지만 의미는 하나의 성분을 어떤 세 개의 성분으로 갖는 3차원짜리 벡터 값을 갖게 하는 함수를 벡터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 공학에서 물리적인 3차 공간을 넘어서 4차나 그 이상의 차수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n차 벡터 함수는 이게 하나의 어떤 실수 t가 이렇게 3차를 넘어서 일반적인 n차까지로 표현되는 n차 벡터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표현은 이렇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함수의 의미나 기호 표현 정도는 알았는데 사실은 기호나 표현을 배웠어도 머릿속에 딱히 조금 벡터 함수가 쉽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예제에서 나타나는 이런 벡터 함수들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벡터 함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 쉽냐면 이 벡터 함수를 매개 방정식화해서 생각하면 조금 벡터 함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2차원짜리 벡터다.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은 우리가 흔히 x로, 두 번째 성분은 y로 표현되므로 얘를 x, y에 해당하는 t식인 t에 대한 매개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뭐 얘가 F1이면 얘가 F1이 될 것이고, 뭐 F2면 F2 이런 식으로 공동변수 T로 표현된 어떤 방정식이다. 3차원짜리 벡터 함수는 첫 번째 성분을 X, 두 번째 성분을 Y, 세 번째 성분이 Z인 이렇게 세 개짜리의 매개 방정식. 그래서 얘는 F1T, 얘를 F2T, 그다음에 F3T 이런 식으로 3차원짜리 벡터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표현은 이렇게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벡터 함수 어떤 의미 파악도 그렇지만 기호를 여러분이 조금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는 요 IJK로 1차 결합형으로 표현된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함수지만 벡터 함수 구조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된 게 조금 시각적으로 좀 빨리 이해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책에서는 대부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이나 의미 파악을 그렇게 하면 된다까지 했고요. 실질적인 벡터 함수를 보고 이제 한번 의미 파악을 해보면 가장 쉬운 벡터 함수 먼저 하나 써봤어요. 뭐 t인데 각각이 다 t인 이런 3차원짜리 벡터 함수는 뭐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x, 두 번째 y, 세 번째 z로 해서 이렇게 매개 방정식화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매개 방정식을 요 자체로 놓고 얘가 어떤 방정식이야 하고 바로 떠오르면 다행이지만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사실은 매개 방정식에서 해결이 안 되면 x, y, z의 서로 상호 관계로 이해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이 경우는 이렇게 이거 이 방정식 벌써 떠오르는 사람인데 뭐가 안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떠오르면 다행이지만 안 떠오르면 이렇게 x, y, z로 관계로 가고 얘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x, y, z를 조금 자세히 분석하면 앞에서 했던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런 벡터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는 요점, 지나는 점이 0,0,0이고 그 직선의 방향이 1, 1, 1 이런 방향인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상태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0,0,0을 지나고 1, 1, 1 이 방향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이 표현은 이렇게 공동 T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며 X, Y 상호 Z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유사한 교과서 예제 4번을 먼저 해보면 교과서 이제 4번 이 벡터 함수가 그리는 곡선을 설명하여라. 첫 번째 성분을 X로, 두 번째 성분을 Y로, 세 번째 성분을 Z로 이렇게 매개 방정식화 시켜놓으니까 조금 전에처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보여야 되는데요. 지나는 점이 1,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고 t 앞에 있는 실수배 1, 5, 6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인 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벡터 함수로 표현됐지만 이런 점을 지나고 이런 방향과 평행한 방향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매개 방정식으로 이해하니까.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t를 전체 구간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줬지만 가끔은 이 t 구간을 제한시킬 때가 있어요. 전체 구간이 아니라 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혹은 t는 0에서부터 1까지라든지 특정 구간을 제한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얘가 0에서부터 1까지면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 되거나 혹은 반직선이 되거나 주어지는 t에 따라 전체 직선이 되기도 하지만 선분이나 다양한 뭐 반직선 등 이런 표현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 예제 1번이에요. 벡터 함수의 표현
먼저 나온 거거든요. 이런 벡터 함수가 주어졌을 때 벡터 함수의 표현을 찾아보아라. 물론 각각의 다양한 t에 대해서. 그럼 벡터 함수 이거를 ijk로 쓰지 않고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런 r1, r2, r3가 나오는 거죠. 같은 벡터인데 표현을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제가 볼 땐 쉬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럼 여기 벡터들을 보세요. 뭐 t가 아니라 t의 t 세제곱 얘는 8 같은 경우는 상수배라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수를 항상 기본 1로 한다고 하고 8배는 그렇다 치지만 t 세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t에다 2t가 곱해지거나 t제곱도 괜찮지만 이동시킨 t 플러스 2제곱이거나 혹은 코사인 t나 2t, t 마이너스 1의 제곱 등 굉장히 다양한 벡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벡터 함수를 이해하려면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벡터 함수를 접근해서 이해하기는 힘들어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쉬운 것부터 접근해서 벡터 함수 의미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예제를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t제곱, t세제곱 이 벡터 함수 역시 매개방 정식으로 첫 번째 성분을 x, 두 번째 성분을 y, 세 번째 성분을 z로 놓고 이렇게 놓고 매개방 정식으로 이해하려고 매개방 정식화 시켰으나 앞에 있던 직선처럼 매개방 정식으로 바꿔도 바로 이거는 어떤 곡선인데 하고 그림이 잘 떠오르지 않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아까 말했듯이 x와 y와 z의 어떤 직교 관계를 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xy 관계를 따져보니까 xy 관계는 이렇게 되고 y와 z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y와 z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z와 x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돼요. 각각의 관계식은 따졌는데 얘가 그 다음 어떻게 저 벡터 함수를 분석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관계는 Z가 아닌 XY 관점, 즉 XY 단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 곡선이 여기에서 X를 뺀 Y와 Z의 관계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관계는 y 변수가 없는 y를 뺀 x와 z의 관계는 이래서 마치 y축을 제거하고 x와 z 단면으로 봤을 때의 관계가 이렇다 해서 마치 y축을 뺀 x, z 정사형 그림이 이렇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앞에서 이해했던 정사형 개념을 적용하면 그러면 지금 관계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갑자기 그림 그려놓으면 머리가 안 떠오를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놨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이거죠. x와 y 관계 단면만 보면 y는 x제곱 이렇게요. 그다음에 z하고 y의 관계 그러면 z제곱은 y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z는 플러스 마이너스 y의 2분의 3제곱 이런 그림인데요. 이거 그림 낯설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2분의 3제곱에서 굉장히 많이 그려봤던 그래프죠. 그거를 변수가 xy가 아니라 yz 단면으로 보면 이런 관계가 되겠고요. z하고 x의 관계는 이렇다. 그럼 이제 단면 분석한 거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입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가장 잘 이해되는 그림이 이건지 보이는 관점에 따라 얘가 될 수도 있는데 같은 그 벡터 함수를 약간 보이는 뷰가 최대한 얘가 잘 보이는 뷰로 이거는 이쪽 관점이 잘 보이는 요 관계가 잘 보이는 뷰로 여기는 이 관계가 잘 보이는 뷰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그린다고 차를 방향을 돌렸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상태의 완성된 그림을 추론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벡터 함수 추론하는 방법이 매개방 정식에서 바로 떠오르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직교로 x나 y, y나 z, z와 x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유추하셔야 되겠고요. 얘는 제가 딱히 만들었다기보다 모든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뒤틀린 3차 곡선이라고 해서 저 벡터 함수 이름도 있어요. 트위스티드 큐빅이라는 벡터 함수고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예제 3번, 3차만 하지 않고 이제 2차로 잠깐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2차원짜리 벡터 함수가 나타내는 거는 어떤 곡선이냐? 이런 문제예요. 요거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서 x는 a 코사인 t, y는 a sin t라고 딱 바꾸니까 누가 봐도 이 매개방정식화 시킨 상태에서 보니까 반지름이 a인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는 매개방정식으로 보니까 a인 원의 방정식이구나. 물론 뭐 벡터 함수 입장에서 원을 이렇게 벡터 함수로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아까 매개방정식뿐만 아니라 이쯤에서 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벡터 함수, 매개방정식, 심지어 물론 얘는 바로 여기서 파악이 되지만 XY 관계를 따지는 요 음함수 방정식, 더 이전에 앞에서 했던 극방정식까지 함수 타입에 따라 원이 지금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 타입, 얘가 반지름이 A1에서 벡터 함수가 필요한지, 매개방정식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음함수인지 극방정식인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원을 배우면 항상 같이 동시에 유사한 유형으로 타원을 배우죠. 우리가 매개방정식에서 아까 똑같이 A일 때가 타원이었다면 이 상수가 다른 B일 때 원이 아닌 타원이죠. 요거를 벡터 함수화시킨 상태가 요거. 거꾸로 이 벡터 함수는을 분석하려면 얘를 뭐화시켜서 매개방정식화시켜서 보니까 이런 타원이구나. 그래서 타원은 이 벡터 함수가 A가 아니라 A, B로 바뀐 상태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또 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2번 코사인 T, 사인 T, T 요것에 해당하는 곡선이 어떤 곡선을 나타내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 요 두 개 단면 관계는 누가 봐도 반지름이 1인 원인데요. Z는 T.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X, Y와 요 T 관계를 연결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좀 X, Y 단면 이해하기 쉬운 이 두 개만 먼저 단면만 분석하면요.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래서 얘가 XY 단면은 이렇게 1,0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오는 반지름이 1인 원이더라. XY 단면만 봤을 땐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직접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힘들으니까 T와 Z와의 관계만 이용해서 표현하면 T는 그다음에 여기에는 Z는 으로 봤을 때 이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T 변수가 이 원 한 바퀴 도는 2파이만큼 도를 때 여기에서 Z도 똑같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서 2파이를 갖겠고요. T가 얘 두 바퀴 돌아서 4파이가 되면 얘도 Z도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파이만큼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갖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 원 한 바퀴 XY가 이렇게 돌아서 0에서부터 이렇게 2파이까지 올 때 이 Z의 값은 똑같은 이 레디안 그 값만큼 똑같이 T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2파이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 한 바퀴 더 도는 2파이만큼은 거기에서 다시 똑같은 비율로 이 길이만큼 증가해서 나타나는 상태가 돼서 요거를 우리는 원나선이라고 하며 제가 요 관계는 수학 원의 그 마지막 수업인 15주차의 동영상으로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다음 학기 수업에서 나온다. 중요하다면서 미리 예습 삼아 했는데 다시 동영상 띄우긴 그래서 혹시 저한테 1학기 때 수업을 안 들으신 분 참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5주차 수학원 1에 있으니까 거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A1의 그 높이 T로 가는 것도 있지만 반지름이 똑같이 AA가 아니라 단면이 AB로 바뀌어서 타원으로 바뀐 상태도 있을 수
바뀔 것이고 거기에 아까처럼 그냥 t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c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c도 1이다, 2다, 2분의 1이다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A가 아니라 AB면 단면이 타원인 그런 상태로 똑같이 증가해서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A, B, C일 때 단면이 저렇게 원이 아니라 타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A, B, C로 이해하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구체적인 숫자 하나로 변화를 줘서 다 2, 3 이렇게 바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A가 아니라 바뀌었을 때 단면은 X쪽의 길이가 조금 더 긴 이런 타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비율을 조금 조절을 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X쪽 길이가 요 2에서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나타나는 단면이 이런 타원 상태이고 높이 증가는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증가하는 그래서 타원을 따라서 얘가 한 바퀴 타원이 이렇게 요 타원이 돌아갈 때 얘는 이렇게 한 바퀴 2파이만큼 여기 돌아갈 때 얘는 그 길이만큼 똑같이 2파일 때 2파이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XY 단면이고요. 얘는 T에 대한 Z 단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R0일 때 얘가 2, 0, 0이 되겠고요. 이 점은 R이 2분의 파이일 때 0, 1, 2분의 파이 정도의 포인트. 여기다 T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얘가 다 같지 뭐. XY 단면도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이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랬지만 여기에 C에다 변화를 주면 예를 들어서 뭐 XY를 떠나서 저 C에다 변화를 주면 이게 CT였다 해서 C가 1이다. 그러면 똑같은 2파이 한 구간만 표현하면 Z에 대해서 요게 2파이면 C가 1일 때 똑같이 2파이가 되겠지만 C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4파이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요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증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C가 예를 들어서 1일 때가 아니라 C가 뭐 2분의 1 그러면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상태로 한 바퀴 돌아갈 때 그 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용어는 원나선이라고 하지만 쉽게 이해하시면 실생활에서 보는 스프링 모양이 되는 거죠. 스프링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스프링 방정식에서 이 C값에 따라서 이 스프링 간격이 이게 간격이 굉장히 높게 변하느냐 좁게 촘촘하게 바뀌느냐 그런 간격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A, B의 개수 차이는 면이 원이냐 타원이냐 이런 상태로 바뀐다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A, B, C 바뀌는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했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앞에 A, B, C 상수가 어떤 변화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코사인 T, 사인 T에 있는 이 T가 그냥 T가 아니라 얘도 2T 혹은 3T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T의 상수배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참고적으로 얘가 K가 1일 때는 우리가 주기가 단면의 주기가 한 바퀴 도는 주기가 2파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K가 예를 들어서 1이 아닌 K다. 그럼 주기는 어떻게 돼요? 2파이를 K로 나눈 주기만큼의 한 바퀴를 돈단 말이죠. 이렇게 일반 K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으니까 의미 파악을 해서 제가 K라고 써놨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K에다 이 정도 변화를 1이 아닌 이 정도다. 그러면 그때 R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상수 얘네들 변화 파악은 이제 했으니까 지금은 포커싱을 여기 K 변화에다만 변화를 줘서 코사인 2T
sin 2t, 그 다음에 얘가 2t다. 이런 예를 하나 더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 요 x와 y 관계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여전히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단 k가 2니까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 도는 데 들어가는 주기는 단면 도는 데는 파이만큼의 주기 한 바퀴 다 돌아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t와 z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t와 단면은 씌워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t 변수와 z는 얘가 파이일 때 한 바퀴 파이만큼 돌을 때 z는 이미 그거의 2배인 2t가 돼요. 2파이가 돼요. 2파이. 그래서 R0 시작할 때 0일 때의 값은 여기에다 대입하면 1, 0, 0이 되겠지만 R이 파이가 되는 순간 다시 요 X축에 해당하는 요점인 1, 0, 2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가 2t가 아닌 그냥 t일 때는 0에서 출발해서 2파이가 될 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X축의 위치에 오는 거죠. 여기 X축 위치에 2파이 한 바퀴 돌아서. 그래서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올라왔다면요. 지금처럼 여기 안에 K배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2가 되면 그 주기가 반으로 줄어서 요 원을 단면을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반으로 돌아서 여기가 뭐로 바뀌냐면 R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속도가 돌아가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지니까 얘는 2분의 파이일 때 이 t가 아니라 4분의 파이에서 여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k는 회전하는 속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상수 k배까지 나선형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 이제 뒤에서 자주 나올 얘만 이렇게 막 상수배 안에 있는 상수배까지 분석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크게는 코사인, 사인, 어쨌든 t 유형이 아니라 꼭 t만 와야 될 것이냐, t 말고 즉 t 2차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항식을 떠나서 초월함수, 지수함수 t는 올 수 없겠느냐. 그거에 해당한 예가 그 다음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t라고 바꿔서 놓고 생각해 보면 단면은 일부러 따로 분석하지 않게 해서 개수도 다 1로 했고 단면은 반지름이 1인 원이라 Z축만 좀 추가로 분석을 하면요. 단면은 여전히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그 다음에 Z가 2의 T다. 그러면 T 변수와 Z 변수만 분석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 t가 0일 때 1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파이일 때 여기 있는 값이 2의 2파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파이일 때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파이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 t 변수와 z 변수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z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분석을 하면 얘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z값은 0으로 가요. 그래서 0일 때 아까 분석했던 t가 0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R0이다. R0이다 해서 t 자리에 0 집어넣으면 요 원 시작했던 출발점이었던 x축 1인점 1,0이 될 것이고요. 여기 t에다 1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1, 아까 이 1의 값을 갖겠죠? 그러면 r이 2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xy 좌표는 똑같이 1,0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t가 2파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파이, 4파이 비슷하니까 반대, 마이너스 쪽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아래 마이너스 2파이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으니까 xy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이 x축 위에 있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z좌표는 2의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는 상태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간격을 좀 비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요거는 그림으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선을 따라서 여기가 지금 R0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점이 R0인 거죠. 그러니까 R0. 그러면 R0이니까 여기 있는 이 높이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 다음 요 점은 똑같이 그 X축에 만나는 요 점은 R의 마이너스 2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2의 마이너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파이. 그 다음에 요 점은 R의 2파이. 그래서 요 점이 바로 2의 2파이. 그래서 똑같이 단면은 원을 돌면서 스프링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스프링의 간격에 해당하는 높이 값이 이렇게 여기 밑으로 내려갈 때는 간격이 조금 더 촘촘하게 내려가질 것이고요. 얘가 이렇게 더 촘촘하게 내려가질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높은 간격으로 점차적으로 큰 간격을 벌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나선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T에서 ET로 변화를 시켰다면 ET만 바꿔볼 게 아니라 LNT가 들어가면 어떨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LNT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LNT를 집어넣으면 단면은 똑같이 반지름이 1인 원이지만 Z 성분에 해당하는 LNT를 조금 더 얘도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T에 따른 어떤 Z는 어떻게 되느냐. LN 곡선을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가 1일 때는 0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2파이나 한 줄기 너무 높게 그렸나요? 한 4파이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Z값은 ln 2파이, ln 4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ln 1일 때는 0이 나타나는데 특징은 얘가 0으로 갈 때 0일 때의 값은 안 나타날 것이고 0의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래서 t가 0의 우극한까지는 있지만 0 자신에서는 없으므로 얘는 R0의 값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하죠. 얘는 0에서의 함수값은 안 존재하고 아까 저쪽에서 분석했듯이 t가 0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의 R의 값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얘는 리미트 코사인 t, 그 다음에 사인 t, 그 다음에 ln-t를 지금 0의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이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0으로 갈 것이고요. 얘는 사인 0으로 가지만 마지막에 있는 이 ln-t 성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1, 0,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기존의 이 x축 0 쪽으로 갈 때 이 밑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요 1이었던 요 점,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1일 때는 코사인 1, 사인 1, Z값은요. 그래서 여기가 1 레디안일 때 코사인 1, 사인 1, 즉 반지름이 1인 단면을 통과하는 그 원위에 있지만 그 Z값이 0이 되는 이 포인트가 R은 1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원 기둥을 도는 한 줄기 2파이가 됐을 때는 X좌표는 1, Y좌표는 0이지만 Z좌표는 ln 2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가 R의 2파이 정도. 그래서 여기가 ln 2파이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ln 4파이다. 그러면 R의 4파이 같은 경우는 XY 좌표는 똑같이 1, 0인데 ln 4파이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ln 4파이. 그래서 이 간격이 굉장히 앞에서 했던 것처럼 T처럼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는 6파이 이렇게 간격이 서서히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는 상태로 이쪽으로 보여야 간격이 좀 더 잘 보이나요? 간격이 점점 촘촘해지는 상태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단면은 비록 원인 그 상태에 돌아가는 나선이지만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Z 성분이 T냐, ET냐, LNT냐에 따라서 균등하냐 아니면 어디에서 촘촘하냐, 어디에서 속도가 높게 벌어지느냐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여기 Z 성분의 변화에 따라 이 스프링 간격의 변화를 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기본 XY 단면이 다 원이었었어요. 그러면 단면이 꼭 원만 있느냐? 또는 여기 앞에 있는 게 꼭 상수만 있느냐? 여기에는 단순한 t들 이렇게 곱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에 관련된 예가 그 다음 과하게 바꾸지 않고 기본 상수 t로 이렇게 상수가 아니라 변수 t로 곱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변수 t를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코사인과 사인의 변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XY 좀 분석을 좀 하고 들어가야겠죠? X와 Y 두 개의 서로 상호 관계는 T제곱이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Z는 다시 기본 T로 잡았어요. 사실은 요 X와 Y, Z의 관계식이 정리는 돼요. 이 관계식을 서로 정리해주면 X제곱, Y제곱은 Z제곱이다. 이런 관계가 정리가 되며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이번 챕터 끝나고 다변수 함수에서 배워요. 원뿔 방정식인데 우리가 아직 원뿔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벡터 함수를 분석하기는 좀 쉽지 않으므로 굳이 관계식이 나온다고 해서 분석이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입체가 분석이 잘 안 될 경우는 조각조각 단면으로 다시 재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XY 단면 이거를 직교로 해서 해석이 안 되면 극방정식, 지난 앞 챕터에서 했던 극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면 XY 단면에 있는 얘를 R제곱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 R은 T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R은 T다는 혹시 생각나는 거 R은 우리가 세타라는 극방정식에서 세타 대신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 T로 바꿔서 T 변수에 따른 거리 R의 개념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XY 단면이 이러한 나선형이, 아르키메데스 나선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독립적으로 T하고 Z는 따로 이해를 하면 T와 Z의 관계는 다시 이런 직선 관계다. 그럼 이 XY 단면이 이러한 나선형을 돌면서 Z와 T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T가 이렇게 돌아갈 때 그만큼 Z도 돌아가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면 포인트 몇 개 정도 더 확인하면 0일 때, T가 0일 때는 0, 0, 0 요점이 되겠죠. 그럼 한 바퀴 돌았을 때 2파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파이, 0, 2파이.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x는 2파이, y 여기가 지금 y축 너무 짧게 잘랐나요? x축, y는 0이고 높이도 2파이가 되는 여기가 지금 r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 4파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4파이, 4파이 0 다시 또 4파이가 될 거거든요. 거기는 여기가 4파이. 그래서 아래 4파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는 상태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원뿔 방정식도 원뿔 방정식이지만 벡터 함수도 그렇고 이렇게 축이 원기둥이나 원뿔이 다 축이 Y축으로 표현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축이 바뀌었을 때 이 방정식을 전혀 낯설어하고 배운 적이 없다 또 심한 경우 이런 표현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뒤에서 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거기서 축 바꾸는 얘기까지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간단한 여기에서 축 바꾸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원기둥이나 원뿔 같은 경우 지금 보통 이렇게 Z축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특히 원뿔. 그래서 나중에 원뿔 방정식은 이거다. 그럼 이거 하나만 딱 이해하시는데 뿔이 이쪽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지만 X쪽으로 뻗을 수도 있고 Y쪽으로 뻗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함수들은 어떻게 표현되나? 이거 지금 Y축 뻗은 버전인데요. 조금 전에 있던 함수의 Y 성분과 뭐만 바꾼 상태로 보시면 되냐면
Z 성분을 바꿨어요. 그럼 저거 바꾼다고 어떻게 될지 조금 밑 과정식을 확인하면요. 요 X와 Y가 아니라 이번에는 X와 Z의 관계를 좀 묻기가 쉽죠. X와 Z의 관계가 T제곱. 그 다음에 Y는 T. 물론 참고적으로 얘네 둘을 서로 상호관계 X와 Y와 Z의 관계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Z 쪽으로 뻗어나가는 원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뿔 방정식은 조금 바로 이해하기는 무리니까 얘를 조각조각 단면으로 해석을 하면 이쪽에 있는 XZ, X와 Z에 관련된 그 단면을 분석하면 요거에서 얘도 XZ 단면의 R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쟤를 평면으로 봤을 때 변수가 XY가 아니라 XZ 평면으로 해서 그 극방정식이 R로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T제곱. 그러면 얘는 R은 T. 이렇게 돼서 지금 단면이 XY가 아니라 X와 Z 단면의 어떤 평면을 분석하는데 이 평면 사이의 거리와 그 변수 t 사이의 관계가 이런 나선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x, z. 그 다음에요. 뭐 물론 나머지 y 변수와 t 변수는 당연히 이렇게 직선 관계, t 변수와 y 변수. 이러다 보니까 x와 z는 이러한 아르키메데스 나선형이면서 높이 y-값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와 축이 y축으로 회전된 상태의 원뿔 나선형을 돌아가는 모습인 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축 회전이 뒤에서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특히 지금 이 파트도 자세히 나오는데 뒤에 벡터 함수 미분, 적분 뭐 여기에서 하다 보면 벡터 함수 적분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제 와서 축 회전이라니 막 하면서 그 설명을 거기서 자세히 하면 조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가볍게 여기서 한번 축 회전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웬만한 벡터 함수 기본적인 거를 지금 우리가 그래프 유형을 곡선 유형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선생님이랑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여러분이 유추해 보라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코사인과 사인 앞에 제가 t배를 이렇게 변화를 줬거든요. 이번에 2t배가 됐을 때 요거 여러분이 한번 이 벡터 함수는 어떤 곡선을 나타낼까? 혹은 제가 무리할까 봐 여기를 t를 했는데 얘를 이번에 2t로 또 한번 같이 이렇게 2t에 2t 그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어떤 곡선을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퀘스천으로 남겨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벡터 함수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의미나 기호나 그 벡터 함수가 나타내는 어떤 간단한 그래프 이해하는 방법들, 뭐 매개방정식, 그도 아니면 직교 혹은 극방정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단면들 개념, 정사형 개념으로 어떤 그림을 추론을 했다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벡터 함수를 주고 직교 방정식이 됐든 뭐가 됐든 따라와서 이해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애초에 직교 방정식을 주고 필요에 의해서 걔를 벡터 함수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일이 있을까 싶지만 연습 문제 보면 이제 지금 여긴 연습 문제까지는 안 갖고 왔고요. 일단 기본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직교 방정식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직교 방정식의 대표 기본식이죠. y는 x라는 이 직선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벡터 함수에서 우리가 2차도 있고 3차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2차원 관점에서와 3차원 관점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 우리는 이 직선은 얘가 1이면 1, 2면 2,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좌표는 각각 x나 y 좌표가 같은 값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3차 공간에서의 직선이다. 그러면 보통 x축을 앞에 y축, z축으로 표현하는데요. y는 x, 이런 직선이에요. 그러면 XY 단면 좌표야 아까 평면에서 하고 똑같은데 그 Z 좌표를 제가
0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y는 x라는 직선을. 근데 지금 z가 0일 수도 있지만 z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y는 x인데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뭐 z가 2인데 y는 x인 직선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y는 x가 직선이 아니라 지금처럼 0이든 1이든 z가 2든 어떠한 z의 값에 대해서도 그 xy 단면, x와 y 관점에서는 y는 x라는 요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의 모든 z에 대해서 마치 평행이동이라도 시킨 상태,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x 관계를 유지하되 이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 아니라 3차 공간에서 이젠 평면의 방정식을 공부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표현됐어요. 직교에서는. 근데 얘가 2차냐 3차냐 차원도 다르지만 얘가 평면이면 그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평면이면 아까 여기 있는 이 0이 구체적인 0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어떠한 시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시는 얘네들처럼 단면에서 같은 값을 받는 값과 다른 제3의 값으로 얘 또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면의 방정식은 앞에 바뀌는 t들과 또 다른 t 변화로 표현돼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벡터 함수일 때 변수 t 하나였는데 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t1, t2라는 두 개의 공동 변수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런 상태의 함수 구조를 갖는데요. 이거는 매개 변수 공면이라고 그래서 저 뒤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 아직 현재 벡터 함수 하면서 조금 너무 과하게 여기까지 설명하면 힘들 것 같아서 평면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정도로만 설명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고요. 여기가 조금 어려웠다면 내가 앞에서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평면과 여기 벡터 함수에서의 평면은 그럼 또 다른 평면인가 생각하실까 봐 앞에서 배웠던 평면과 지금 여기 벡터 함수에서의 평면 방정식 연결을 이해시켜 드리면 앞에서 우리 평면 방정식 어떻게 배웠어요? 요거는 0이다라는 일반형인데 얘와 얘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냐면 A가 1, B가 0, C와 아니죠. B가 마이너스 1이죠. C와 D가 0 이렇게 되는 상태로서 우리가 흔히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하는 n이 1, 마이너스 1, 0 이런 상태고 지나는 점 굳이 찾아준다면 0, 0 정도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때 배웠던 이 법선 벡터와 지나는 점으로 이 평면을 이해해서 와도 되지만요. 사실은 조금 전에 이 평면의 방정식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3차 공간, 평면이라 3차 공간에 나타나지만 이 식에 Z가 없으니까 Z쪽을 무시한 상태에 XY 단면에 만족하는 어떤 관계식, 직선이면 직선을 나머지 표현되지 않은 Z축으로 Z가 0이든 1이든 2든 3이든 모든 Z에 대해서 쭉 이 관계가 쭉 유지돼야 되므로 마치 Z축으로 뭐 한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평행 이동시킨 상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도의 평면 방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그래프 이해하시는 데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방정식까지 벡터 함수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 평면 방정식 실질적으로 우리 연습 문제에 있는 걸 제가 순화시킨 예인데요. 뒤에서는 이렇게 평면 x는 1, y는 0 착하게 나오지 않았죠. 원뿔, 원기 등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조금 우리는 직교를 좀 쉽게 x는 1, y는 0의 교선 요거를 한번 벡터 함수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면 x는 1이다 부터 물론 평면 방정식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면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평면 방정식에 의하면 x는 1이다가
수직 벡터는 x의 개수가 1이고 y, z의 개수가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지나는 점 뭐 하나 찾으면 1, 0, 0 정도가 지나거든요. 그럼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법선 벡터가 1, 0, 0 이런 수직 벡터를 갖고 지나는 점이 1, 0, 0인 요 점을 지나는 평면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평면이죠. X축, Y축, Z축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면 Y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Y는 0이 있으면 얘는요. 저 분석을 하면 수직 벡터 N은 0, 1, 0이 되겠고요. P라고 하는 건 지나는 점은 0, 0, 0 정도 지나거든요. 그럼 얘는 그림이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법선 벡터가 0, 1, 0 이렇게 되면서 지나는 점 요걸 지나는 수직 벡터가 이거다. 그러면 어떤 상태의 여기가 Y축이 아니라 Z축이죠. Y축.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요 평면, 요 상태가 돼요. 즉 우리가 XZ 평면을 지나는 상태. 그래서 Y는 0이다는 제가 뭐를 좀 이해시키고 싶었냐면 XZ 평면을 표현한다는 것도 같이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두 평면 그림으로 이해했어요. 그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그러면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같이 겹쳐서 그리면 힘들 것 같아서 따로 하나 그리면 요 X는 1이었던 요 직선을 지나죠. 앞에서 너무 그림을 여러 개 하는 것 같아서 쉬운 그림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이 잘 따라와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 X축 2를 가르는 YZ의 평행한 평면과 요 XZ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직선, 여기서 말하는 교선이라는 교선은 이 상태예요. 그럼 얘를 갖다 이 직선을 벡터함수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을 벡터함수로 표현하면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0이지만 z좌표는 모든 t가 다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함수로 표현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이제 얘를 뭐 너무 벡터함수 관점으로 이해하니까 3차 공간에서의 직선은 또 이렇게 하나 봐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공간에서의 직선 방정식으로 재해석을 한번 해드리면요. 지금 이 벡터 V는 X는 1, Y는 0, 그 다음에 Z는 T로 분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앞에서 배웠던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와 Y와 Z가 지나는 점 1, 0, 0이고 T로 묶여있는 상태는 0, 0, 1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1, 0, 0이라는 요 점을 지나고 지나는 점 P고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001, 즉 일명 K 방향에 해당하는 이 Z축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직선이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배우는 벡터함수도 이해하시면 좋지만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의 연결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평면 X는 0, Y는 1. 이거는 아까 낱개 평면들 분석하는 건 했으므로 가볍게 X가 0이다. 그럼 얘는 무슨 평면이냐면 참고적으로 YZ 평면이에요. 그래서 X축, Y축, Z축이 이렇게 보통 표현될 때 X가 0이면 X가 0인 YZ 평면을 의미해요. X는 0. 거기에 Y는 1, 요거를 자르는 단면,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여기서 만나서 생기는 이 교선은 어떻게 되냐면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Y축 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X, Y, Z 1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지금처럼 x는 0, y는 1, z는 t 이렇게 표현되겠죠. 아까 이 공간상의 직선을 앞 챕터에 있는 그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시켜드렸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x는 1, z는 0 이 두 평면의 교선 역시 특히 요거 z는 0이다. 그럼 얘는 뭐냐면 xy 평면이 돼요. 그래서 XY 평면과
Z가 0인 XY 평면과 X는 1이다. 1인 요 점을 지나는 요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요 부분 지금 요쪽이죠. 밑에 있는 XY 평면과 만나서 같이 겹쳐서 그리면 혼돈이 되신다면 XY 평면과 얘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 요 Y축하고 평행하면서 이를 지나는 이런 상태의 직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X는 1, 그 다음에 Z는 0이지만 T가 모든 Y에 대한 T 다 가능한 상태, 그 다음에 Z는 0.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교선도 그렇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보다 쉽게 한다고 그랬지만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Z는 0이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X, Y 평면, 여기 있는 평면.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이 YZ 평면. 그 다음에 또 Y는 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XZ 평면이다. 요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중요한 개념이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여기에서 예제에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프를. 그럼 이제 두 개의 평면의 교선이 아니라 다시 평면 하나로 가지고 와 봅시다. X는 1이다. 라는 평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X는 1이다 평면 여러 번 그려서 결과 그림만 하나 그래도 다시 한번 놓고 벡터로 표현해 보면 여기 1이 있는데 이 1을 지나는 여기 YZ에 평행한 그런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X만 여기에 있는 평면에 있는 이 평면의 모든 점들은 X만 1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Y와 Z는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죠. 심지어 그 Y와 Z가 같은 값일 필요가 없어요. 서로 독립적으로 랜덤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Y와 Z는 서로 각각의 다른 T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T1, T2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벡터 함수가 T가 하나가 아닌 T1, T2로 표현되는 그런 상태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이 두 개로 표현되는 것도 익숙해야 되지만 이제 X는 1을 차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간단한 X는 1이다를 우리가 1차원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수직선에서 어떻게 표현됐어요? 0일 때 1, 그러면 X는 1이 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2차원 R2 평면에서는 그럼 제 X는 1이다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 직교좌표 XY축에서 X는 1, 즉 X축 1을 가르는 직선이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3차 공간 R3 공간에서는 X는 1이다가 뭐냐면 X는 1이라는 요 순간 YZ에 평행한 평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X는 1이다가 이게 차원이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 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평면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평면의 방정식에서 꼭 X는 1, 0 뭐 이런 거 말고도 좀 일반적인 식도 있잖아요. 평면에서 상수가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인 2차 평면에서의 함수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 그럼 우리는 바로 벡터 함수로 가기 이전 어떤 이러한 직교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매개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벡터 함수는 뭐에서 벡터 함수 이해할 때 매개 방정식으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벡터 함수로 바꾸려면 매개 방정식을 벡터 함수로 바꾸면 되겠고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뭐화시키면 돼요? 매개 방정식화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주어진 방정식을 매개 방정식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방법은 변수 A를 T로 잡으면 Y는 T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매개 방정식화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개 방정식이면 벡터 함수는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때 매개방정식 바꿀 때도 얘기했지만 매개방정식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인 방법으로 어떤 함수로 표현할 때 매개방정식에서 x를 t로 표현하면 y는 이렇게 ft로 표현되는 이 기법으로 넘어가서 얘를 다시 벡터 함수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2차에서 그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3차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3차 공간에서는 당연히 어떤 곡선이든 곡면이든 있으면 그 z가 딱 하나의 변수 x 하나에 의해서 표현되기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또 다른 두 개의 변수에 x, y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표현되다 보니까 매개방정식 x는 y는 z는 할 때 얘네들이 서로 상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를 못 찾으면 T1, T2로 표현하고 얘를 T1과 T2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T 하나로 표현되지 않고 곡면이다 보니까 두 개의 T 다른 독립적인 T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런 벡터 함수로 표현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벡터 함수, 직교 방정식에서 우리가 벡터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교과서 예제 5번에 문제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린더 요거 얘가 실린더란 얘기가 없이 그냥 얘만 주어졌을 때는 평면으로 생각하면 반지름이 1인 원이지만 이 실린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저 실린더 원기둥 혹은 원주면이라고 하는 얘는 XY 단면으로 봤을 때는 반지름이 1이지만 그 세 번째 축인 Z축 얘기에 해당하는 변수가 없다는 건 X가 0이든 X가 1이든 2든 3이든 어떠한 Z에 대해서든 XY 단면이 반지름이 1이 관계만 유지하면 Z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XY 관계 유지하는 걸 모든 Z, 어떤 Z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으므로 Z축으로 쭉 평행 이동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Z는 멘트가 없고 XY 관계만 이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했을 때 그 관계를 Z축으로 쭉 평행 이동하다 보니까 원기둥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 플러스 Z는 2다. 얘도 이해하는 방법은 지난 앞에서처럼 법선 벡터로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얘도 지금 어떻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면요. Y와 Z에 대한 식만 있으니까 일단 X축을 빼고 Y축하고 Z축 관계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없는 상태, 요거를 X축을 없는 상태로 보고 Y와 Z로 봤을 때는 직선이죠. 절편들이 각각 2인 직선. 이 직선인데 사실은 요 단면 YZ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3차 공간이라 X축도 있는 거예요. 단 X축에 대한 식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0이든 1이든 2든 요 Y와 Z가 요 관계를 쭉 모든 X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평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평면, 그래서 지금처럼 단면으로 그려서 그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이 평면, 이제 그래서 각각의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을 것이고 그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곡선, 지금 너무 그림이 지저분한 거예요. 저 완성된 파란색 그 타원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란색 타원 그림이 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타원인 건 알았는데 걔를 뭐 하라는 거예요? 벡터 함수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문제가. 그럼 이 타원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려면 이 주어진 두 방정식을 연립한 상태로 벡터 함수로 간다면 이 연립식도 불편한 데다가 벡터 함수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이 방정식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 y와 이 y는 같은 y인데 z는 이쪽에 있는 z는 e 마이너스 y로서 여기 있는 y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있는 y랑 같아서 사인 t를 대입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타원에 해당하는 저 곡선 RT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두 식을 만족하는 x와 y와 z를 공동 변수인 t로 표현하면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사인 t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두 곡선을 만족하는 x, y, z 변수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얘가 2가 아니라 0으로 바뀌는 순간 얘가 0이라서 이 식은 뭐로 바뀌냐면 RT는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로 바뀌거든요. 이 타원 방정식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오늘 코사인 t, 사인 t에 여기에 뭐 정도 있냐면 t를 집어넣어 봤고요. 이 t도 집어넣어 봤고 ln t도 집어넣어 봤는데 아직 사인 t는 안 집었어요. 사인 t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사인 t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심지어 앞에서 여기 상수도돌하듯이 여기에 뭐 코사인 2t가 들어오면 사인 2t가 들어오면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요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한꺼번에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본문에 이렇게 계산 얘네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극한 같은 경우 벡터 함수의 극한 같은 거 했는데요. 연습 문제 굉장히 복잡한 극한, 미분, 적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걔네들 함수는 저랑 지금 같이 공부해본 이런 수준은 훨씬 능가해서 선생님한테 배운 걸로는 그래프 유추가 도저히 잘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복잡한 함수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실제 모든 문제들을 다 그래프를 다 추적해서 이해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벡터 함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하는 거 정도는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유형을 같이 공부하고 가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기본 유형보다 조금 수준 높은 벡터 함수를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